다음 이야기는 순수하게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사 재구성입니다. 실제 사건, 인물 또는 상황과의 유사성은 순전히 우연입니다. 민준 박은겨우 30살의 인천 마피아 두목으로 그의 라이벌인 태호 김의 지하실에서 17해 동안 매일 밤 강간당하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를 마침내 발견했을 때 그녀는 그를 인식하지 못했고 말도 할 수 없었으며 그녀의 몸은 담배 화상의 흉터로 표시되어 있었고 민준이 그녀를 팔에 안았을 때 태호의 남자 중 한 명이 총을 쏘았고 총알이 그의 어머니의 가슴을 관통했으며 그녀는 아들의 팔 안에서 죽었고 바로 그 순간 민준이 그의 어머니의 시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두 남자에게 끌려가는 21살의 혜원이라는 이름의 소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을 때 그는 맨손으로 그들의 목을 부러뜨렸고 그녀를 팔에 안았을 때 피와 눈물로 뒤덮인 그녀에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더라도 그녀를 재건하겠다는 약속을 속삭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가 남은 유일한 인간성이기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연민이 금보다 더 드문 세상에서 구원, 폭력,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준과 혜원의 여정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민준 박은 범죄자가 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겨울 동안 스모그가 거리를 덮는 인천의 항구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비참한 삶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항만 노동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가족의 밥상에 쌀을 올리기 위해 하루에 12시간씩 의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민준이 겨우 8살일 때 그의 아버지는 도박빚 때문에 거리 싸움에서 살해당했고 그의 어머니는 혼자서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민준이 15살일 때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빚을 징수하는 남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고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다시는 약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가난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자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잔인하고 부당하게 빼앗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16살에 마피아에 들어갔고 지역의 한 두목인 성민을 위한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범죄 세계에서 빠른 부를 추구하는 다른 거리 소년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지능적이고 계산적이었으며 그를 일에 완벽하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냉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감정이나 통제되지 않은 탐욕으로 인해 실수를 저지르는 동안 민준은 각 움직임을 외과적 정밀도로 계획했고 자신의 적들을 연구했으며 그들의 패턴을 배웠고 행동할 정확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22살일 때 그는 이미 3명의 위험한 라이벌을 제거했고 전체 조직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28살일 때 그는 성민의 부두목이었습니다. 그리고 30살일 때 많은 사람들이 민준 자신이 조율했다고 의심하는 신비한 상황에서 성민이 죽은 후 그는 인천의 최고 두목이 되었고 도시의 불법 사업뿐만 아니라 그의 호의에 의존하여 번영하는 정치인, 경찰, 사업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축적한 모든 부와 권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두려워하지만 존경하지 않는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의 돈과 지위만을 원하는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민준이 자신을 소비하는 비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찾겠다고 맹세했고 매일 밤 그는 여자들의 실종을 조사했으며 종종 아무데도 가지 않는 단서들을 따라갔고 언젠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희망에 맞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자 성호가 그 나이트클럽에서 돌아와 악몽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공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민준은 17해 동안 찾고 있던 답을 마침내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 답이 세상에 어떤 돈도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준의 라이벌은 태호 김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태호 김은 38살의 마피아 두목으로
민준과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만 매우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민준이 전략적 힘과 지능을 통해 권력을 추구하는 동안 타연은 도둑질, 마약 밀매 또는 강도보다 사람을 착취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성적 노예 제도에 기반한 제국을 건설했으며 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20개 이상의 불법 나이트클럽을 운영했으며 각각은 구매되고 판매되고 일회용 상품으로 착취되는 수백 명의 젊은 여자들을 위한 감옥으로 기능했습니다. 태연은 착취의 기계처럼 작동하는 잘 조직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자들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더 이상 먹일 입이 없는 가난한 가족의 딸들, 불가능한 빚을 갚아야 하는 도박 중독자의 딸들, 도망칠 곳이 없는 서류 없는 이민 여자들, 그리고 집에서 도망쳐 거리에 혼자 있는 소녀들까지. 일부는 절망적인 가족으로부터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구매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레스토랑이나 가게에서의 합법적인 고용 약속으로 속았습니다. 그리고 혜원처럼 일부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친척에게 단순히 팔렸습니다. 태어의 시스템 내에 들어가면 이 여자들은 나이트클럽 아래에 있는 지하실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서류는 몰수되었고 그들의 몸은 뜨거운 철로 만든 소유권 문신으로 표시되었으며 그들의 정신은 신체적 폭력, 성적 학대, 완전한 고립, 그리고 그들을 화학적 의존 상태로 유지하는 약물의 체계적인 조합을 통해 부서졌습니다. 태어는 노예 제도의 예술을 완벽하게 했으며 그것을 매년 수백만 달러를 생성하는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변환했습니다. 민준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태어의 첫 번째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17해 전에 자신의 죽은 남편의 빚을 징수하는 남자들에게 끌려갔을 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태어의 주요 클럽의 가장 깊은 지하실 중 하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마약에 취해 있고 외상을 입어서 자신의 아들을 봐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단위 47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마침내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복수에 대한 갈증은 세상에 아무것도 그를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해졌습니다. 혜원은 서울의 중산층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기업의 임원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사립학교의 피아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녀가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최고 학교 중 한 곳에서의 양질의 교육, 예쁜 옷,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기회에 대한 접근, 그리고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미래. 그녀는 전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를 꿈꿨고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완전히 지지했으며 그녀를 가르치기 위해 서울에서 특별히 오는 유명한 마스터들로부터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혜원이 19살일 때 그녀의 아버지는 그를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빚을 지게 한 1년의 실패한 투자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은 거의 하루아침에 파산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으며 가족 전체는 카드집처럼 무너졌습니다. 절망적인 혜원의 아버지는 도박을 시작했고 잃어버린 돈을 회복하려고 점점 더 크고 더 절망적인 내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대신 그는 더 많이 잃었고 그를 기다릴 인내심이 없는 지역 사채꾼들에게 거대한 빚을 지었습니다. 빚이 그의 아버지가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사채꾼들은 극단적인 폭력으로 가족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를 죽일 것이고 그의 어머니를 강간할 것이고 가족이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혜원의 어머니가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 그녀의 나머지 인생을 괴롭힐 순간에 어떤 어머니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태워 김에게 팔았습니다. 그 금액은 빚의 작은 부분만 커버할 것입니다. 혜원은 평범한 밤에 자신의 집에서 끌려갔고 어두운 창문이 있는 자동차에 실렸으며 인천으로 옮겨졌고
태어의 가장 악명 높은 나이트클럽의 지하실로 옮겨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혜원이 자신의 전 인생에서 경험한 최악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울었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힘으로 포로범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항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녀를 무의식으로 남기는 잔인한 폭력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맞았고 그 다음 깨어나서 그녀를 가치 없는 물건으로 본 남자들에게 다시 강간당했습니다. 그녀의 포로범들은 그녀를 순종적이고 통제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약물의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긴 착취의 밤 동안 그녀를 깨어있게 하기 위한 암페타민, 그리고 그녀가 생각할 시간이 없도록, 계획할 시간이 없도록, 절망할 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낮 동안 그녀를 무의식으로 유지하기 위한 진정제, 그리고 최악은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가 그녀를 팔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보호해야 했던 사람이 그녀를 늑대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은 그녀가 매일 밤 겪는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거의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주는 우연히 태어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사건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의 남자 중 한 명인 23살의 젊은 성호는 태어의 부하 중 한 명과 상업 거래를 협상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허락 없이 태어의 나이트클럽 중 하나에 들어갔고 화장실을 찾고 있었으며 열면 안 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를 공포로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작은 감옥에 묶인 여자들을 보았고 남자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질렀고 그는 착취 시스템이 모든 노골적인 잔인함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호는 보이지 않게 클럽을 탈출했고 민준에게 달려갔으며 그가 본 모든 것을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과 분노로 말했습니다. 그는 쇠사슬, 화상의 흉터, 여자들의 공허한 눈을 설명했고 민주는 각 단어를 마음에 직접 맞은 것처럼 들었습니다. 민주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성호의 보고를 들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찾기 위해 몇 년을 보냈고 여자들의 실종을 조사했으며 종종 아무데도 가지 않는 단서들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그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단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는 대규모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17해 전에 사라졌다면 가능했습니다. 단지 가능했습니다. 그녀가 태어의 지하실 중 하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집착에 가까운 강렬함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태어의 클럽을 침입하고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두 마피아 사이에 공개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충돌해서 죽을 것입니다. 그는 전략적이어야 했고 정확해야 했습니다. 그는 태어의 조직에 침투해야 했고 여자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했으며 지하실의 모든 복도, 모든 방, 모든 출구, 모든 가능한 탈출 경로를 지도화해야 했으며 그 다음 외과적 정밀도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태어의 조직 내에 전략적으로 남자들을 배치하는데 민준에게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는 성호를 태어의 나이트클럽으로 다시 보냈고 이번에는 범죄 세계에서 일자리를 찾는 남자로 경영진에게 접근하고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호는 젊었고 지능적이었으며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자연스러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찾고 있던 정확한 유형의 남자라고 그들이 믿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호가 침투하는 동안 민주는 그를 이미 있던 것보다 더 화나게 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는 그의 어머니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아니면 오래전에 그 지하실 지옥에서 죽었는지 의문을 품게 할 정보였습니다. 몇 주 안에 성호는 클럽에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 중 한 명이 되었고 여자들을 감독하고 그들이 순종적이고 복종적이며 고객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도록 유지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성호를 통해 민주는 태어의 지하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포의 진정한 범위를 배웠습니다. 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지하실에 보관된 여자들이 30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들 각각은 매일 밤 평균 50명에서 100명의 남자들에게 강간당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마약에 취해 있어서 자신의 이름도 알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미쳐 있었고 그들의 눈은 공허하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장 약한 사람들은 단순히 죽었고 그들의 시체는 쓰레기처럼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민주는 또한 그를 깊이 충격을 주고 그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인천의 주요 클럽의 주요 지하실에 보관된 여자들 중에는 그의 어머니의 설명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52살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단위 47로 등록되었고 그녀는 17해 전에 테러의 첫 번째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민주는 마침내 자신의 어머니를 찾았지만 그녀는 신체적으로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약물, 외상, 그리고 지속적인 폭력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며 단위 47이 되기 전에 살았던 삶에 어떤 기억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준이 침입을 계획하는 동안 혜원은 자신의 포로 생활에 18번째 달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항복과 정신적 해리의 조합을 통해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몸은 기계적으로 작동했고 그녀의 포로범들의 명령에 응했으며 저항 없이 모든 명령에 복종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고 다른 시간에 있었으며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생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학대의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을 다른 곳에, 다른 시간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무대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상상했고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으며 전체 청중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동안 차이콥스키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해변에 있는 것으로 상상했고 자신의 얼굴에 짠 바람을 느꼈으며 파도가 모래에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그 공포의 지하실이 아닌 어디든지 그 어둠의 지옥이 아닌 어디든지 있는 것으로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너무 잘 작동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녀는 거의 자신이 정말로 다른 곳에 있다고 믿을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이 곧 깨어날 악몽일 뿐이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클라이언트와 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서였고 그는 52살의 남자였으며 몇 년 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의 딸을 잃었습니다. 준서가 처음으로 혜원을 보았을 때 그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그의 공허한 눈에서 자신의 딸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본 것과 같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준서는 그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른 클라이언트들과 같은 잔인함으로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와 대화했고 그녀의 이름을 물었고 포로 생활 전의 그녀의 삶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에 혜원은 그것이 함정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자신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고 있었으며 그녀를 더욱 잔인하게 상처 입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계속 돌아왔고 주마다 계속 돌아왔으며 받기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운 친절로 그녀를 계속 대했습니다. 준서는 그녀를 위해 더 나은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상처를 위한 약을 가져왔으며 심지어 그녀가 생존을 돕는 것들을 사기 위해 숨겨진 돈을 가져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그녀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기 시작했고 계절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혜원에게 말했으며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말했으며 그녀가 갇혀있는 지하실 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삶에 대해 말했습니다. 준서를 통해 혜원은 민준박이라는 강력한 남자가 테러의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침입이 곧 계획되고 있다는 소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8달 만에 처음으로 혜원은 그녀의 내부에서 희망의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불꽃은 너무 약해서 그녀는 거의 느낄 수 없었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었고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속삭였습니다. 단지 가능했습니다. 준서는 또한 그녀에게 민준이 자신의 어머니를 태호에게 잃었다는 것을 말했고, 그가 단지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랑을 위해 복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혜원의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의향이 있는 누군가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침입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속삭였을 때 그녀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그녀가 조금 더 오래 살아있으려고 해야 한다고, 혜원은 마침내 그 작은 희망의 불꽃이 조금 더 자라도록 허용했습니다. 침입의 밤은 화요일 비오는 밤에 도착했고, 인천의 하늘은 태호의 지하실에 갇혀있는 모든 피해자들과 함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집착에 가까운 군사적 정밀도로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고의 남자들을 모집했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리고 자비 없이 작업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남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는 지하실의 모든 복도, 모든 방, 모든 출구, 모든 가능한 탈출 경로를 지도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부패한 경찰관들과 조율했고, 작업 중에 당국의 간섭이 없을 것을 보장했습니다. 오전 2시에 민준과 그의 남자들은 태호의 나이트클럽을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정문으로, 창문으로, 그리고 클럽을 항구에 연결하는 지하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태호의 보안 요원들은 저항하려고 했지만 민준의 남자들의 힘과 결단력에 의해 빠르게 압도당했습니다. 민준은 개인적으로 클럽의 경영진을 죽였고, 그는 여자들의 학대를 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대성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그를 천천히 죽였고, 그를 고통스럽게 했으며, 그의 남자들이 지하실을 침입하는 동안 그를 죽였습니다. 민준이 주요 지하실로 내려갔을 때 그가 본 것은 그를 마비시켰습니다. 수백 명의 여자들, 벗겨지거나 반쯤 벗겨진, 쇠사슬에 묶인, 상처와 흉터로 덮인, 두려움과 희망의 혼합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 사이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찾았고,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는 거의 그녀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마르고 너무 파괴되어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였습니다. 정말로 그녀였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그녀를 안았고, 그 정확한 순간에 그가 그녀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그녀가 이제 안전하다고, 그가 마침내 그녀를 찾았다고 속삭였을 때 태호의 남자 중 한 명이 그림자에 숨어 있었고 총을 쏘았고, 총알이 그의 어머니의 가슴을 관통했고, 그녀는 그의 아들의 팔 안에서 죽었고, 민준이 계획한 모든 것, 그가 성취하기 위해 일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시체는 민준의 팔에 떨어졌고 한순간 동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인식의 어떤 신호를 보기를 기대했고, 자신의 아들이 그녀를 구하러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어떤 표시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공허했고 그녀의 삶은 이미 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그녀를 구하러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죽었고, 그가 17해 동안 그녀를 찾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 안에서 폭발하는 분노는 너무 강렬했고 너무 순수했고, 그는 거의 완전히 통제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그 지하실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싶었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었고, 세상 전체가 그가 느끼는 고통을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그는 비명을 들었고, 그것은 여자의 비명이었고, 그녀는 두 남자에게 끌려가고 있었고, 그들은 그녀를 처형실로 끌고 있었고, 민준이 위를 바라봤을 때 그는 혜원이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그를 영원히 정의할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시체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혜원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끌고 있던 두 남자를 죽였고 맨손으로 그들의 목을 부러뜨렸고, 그녀를 팔에 안았을 때 피와 눈물로 뒤덮인,
그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더라도 그녀를 재건하겠다는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가 남은 유일한 인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준이 혜원을 지하실 밖으로 옮기고 있었고 자신의 어머니의 시체를 뒤에 남기고 있었을 때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무언가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귀중했습니다. 그는 한 생명을 구할 기회를 얻었고 차이를 만들 기회를 얻었고 범죄 세계의 범죄자 이상이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민주는 혜원을 자신이 자신의 남자들을 위해 유지하는 사립 클리닉으로 데려갔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들이 그녀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중요했습니다. 혜원은 너무 외상을 입어서 의사들은 그녀가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먹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으며 거의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처음 며칠 동안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고 그녀가 그 파괴된 몸 안에 여전히 생명이 있다는 어떤 신호를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혜원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양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악몽 없이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녀는 마침내 눈을 떴고 혼란의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는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민준은 거의 그녀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구출되었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그 장소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혜원은 울기 시작했고 민준은 그녀가 울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 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치유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옆에 있었고 어떤 말도 제공할 수 없는 편안함의 유형으로 그의 침묵의 존재를 제공했습니다. 주가 달로 변하면서 혜원은 신체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그녀는 체중을 얻었으며 그녀의 색깔이 그녀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회복은 훨씬 더 느리고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빈번한 악몽을 가지고 있었고 큰 소음을 들었을 때 공황 발작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준을 포함한 누구든지 신뢰하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외상 전문 심리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고 외상 피해자를 다루도록 훈련받은 친절한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공간을 주었지만 또한 그의 지속적인 존재를 제공했고 작고 일관된 행동을 통해 그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혜원은 아마도, 단지 아마도 그녀가 다시 삶을 가질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준과 태호 사이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태호는 민준이 자신의 주요 클럽을 침입했고 자신의 상품을 해방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여자들을 잃었고 수입의 중요한 원천을 잃었으며 범죄 공동체 내에서 명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했고 그것은 세상 전체가 떨릴 정도로 잔인할 것입니다. 태연은 거의 민준의 것만큼 무서운 냉정함으로 그의 방역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대결에서 민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은 더 강했고 더 지능적이었으며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민준이 가지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개인 생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혜원에 대해 알았고 민준이 구출한 소녀였고 그는 민준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복수 방법이 민준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혜원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최고의 암살자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 움직임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혜원이 돌봐지고 있는 클리닉 주변에 경비원을 배치했고 태어의 암살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복수당했고 죽었습니다. 그 후 태원은 그의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는 혜원을 개인적으로 죽일 것이라고 결정했고 그녀를 지하실에서 고문당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고문할 것이고 그녀가 죽는 동안 민준이 보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더 어린 형제인 현호를 보냈고 그는 겨우 28살이었고 클리닉에 침투하여 혜원을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호는 위험한 남자였지만 또한 성급하고 오만했습니다. 그는 외상을 입은 소녀를 죽이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은 그를 자신의 형제의 눈에 연공으로 만들 간단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민준이 이 움직임도 예상했다는 것이고 그는 클리닉 내에 경비원을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경비원들은 혜원을 보호하기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호가 혜원의 방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는 민준의 경비원 중 한 명과 대면했고 그는 태양이라는 이름의 남자였고 어린 시절부터 무술로 훈련받았습니다. 싸움은 짧고 잔인했습니다. 태양은 현호를 목에 정확한 타격으로 죽였고 태호의 형제의 시체는 바닥에 떨어졌고 죽었습니다. 그의 형제의 죽음은 태호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잃었고 자신의 형제를 잃었으며 이제 민준에게 사냥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그는 민준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싶었고 민준이 혜원을 고통스럽게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민준이 고통받기를 원했습니다. 태원은 최종 만남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인천 항구의 버려진 장소에서 결투를 위해 그를 도전했습니다. 민준은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또한 이것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깨 위를 보며 자신의 인생의 나머지를 살 수 없었고 태호의 다음 공격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만남에 혼자 갔고 칼로만 무장했습니다. 태호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칼로 무장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마주했고 한순간 동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라이벌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대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든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태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은 수백 명의 여자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파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숙련된 전투기였지만 민준이 더 나았습니다. 민준은 몇 년을 훈련했고 자신의 전투 능력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결투에서 수십 명의 남자를 죽였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힘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험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단 몇 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민준은 태호를 무장해제했고 그 다음 그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는 칼을 태호의 목에 대었고 한순간 동안 그는 단순히 그를 죽일 것을 고려했고 그를 고통스럽게 했으며 그가 혜원을 고통스럽게 한 방식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그는 혜원을 생각했고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했고 구출된 모든 여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태호의 죽음이 그들 중 누구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은 칼을 내렸고 태호에게서 물러났습니다. 당신은 감옥에서 당신의 나머지 인생을 보낼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이 파괴한 모든 삶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훨씬 나쁜 처벌입니다. 민준은 경찰을 불렀고 태호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로 150년의 감옥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은 효과적으로 그가 감옥에서 죽을 것을 의미했고 자신이 잃은 모든 것에 대한 지식으로 매일을 살았습니다. 태호가 길을 벗어나자 민준은 마침내 자신의 개인 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혜원을 계속 돌봤고 그녀는 천천히 외상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같지 않을 것이지만 그녀는 그녀를 위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원과 함께 민주는 그의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 제공했습니다. 주가 달로 변하면서 혜원은 그를 점점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클리닉을 떠나기 시작했고 세상을 다시 탐험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일자리를 찾도록 도왔고 학교로 돌아가도록 도왔으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왔습니다. 한날 그녀의 구출 1년 후 혜원은 민준과 함께 정원에 앉아 있었고 인천 항구 위의 일몰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체중을 얻었고 그녀의 머리는 자랐으며 그녀의 눈은 어떤 색깔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흉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고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민준에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강하고 명확했습니다. 무엇에 감사합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나를 구해주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민준은 혜원의 손을 잡았고 부드럽게 그것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그것을 보도록 도왔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몇 달 동안 계획했고 올바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귀중했습니다. 그는 순수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기회를 얻었고 범죄 세계의 범죄자 이상이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고 그것을 열었고 단순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드러냈습니다. 혜원은 반지를 바라보았고 그 다음 민준을 바라보았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기쁨, 희망,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혜원, 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네. 그녀가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저는 원합니다. 민준은 혜원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고 그들은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면서 서로를 안았고 어둠의 시대의 끝과 빛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둘 다 자신들이 겪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흉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언가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금보다 더 드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찾았고 그들은 구원을 찾았습니다. 민준과 혜원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연민이 가장 경화된 마음도 변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이더라도 항상 희망이 있고 항상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며 항상 정의와 선을 위해 싸울 의향이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를 주시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범죄 세계에서 구원, 폭력, 그리고 사랑의 더 많은 이야기를 탐험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